1943년 3월 베를린 독일 해군 사령부 본부에서 정보 장교들이 대서양 순찰에서 귀환한 유보트 사령관들의 불안한 보고서를 분석하기 위해 모였다. 이 기술 평가들은 시각 접촉 없이, 레이더 없이, 그리고 독일군이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기술적 흔적도 없이 잠수함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혁명적인 탐지 시스템으로 보이는 것과의 조우를 묘사하고 있었다. 독일 해군 분석가들이 직면한 공학적 과제는 전례 없는 것이었다. 연합군이 수중 탐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보이지 않던 사냥꾼을 보이는 먹이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술적 변화는 잠수함전 교리의 완전한 재평가를 요구할 것이었고, 독일 공학자들은 자신들이 정확히 무엇에 직면했는지 이해해야 했다. 전략적 맥락은 이 기술적 미스터리를 특히 시급하게 만들었다. 독일 유보트 작전은 전적으로 스텔스 원칙에 의존했다. 수면 아래 잠수한 잠수함은 해군 전략가들이 음향 그림자라고 부르는 영역, 즉 시각적 탐지가 불가능하고 전파가 침투할 수 없는 영역에 존재했다. 수십 년 동안 잠수함 설계자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물리학적 한계를 이용해왔다. 조용히 이동하는 잠수함은 상선 호송대에 탐지되지 않고 접근하여 목표물을 평가하고 거의 무사히 공격할 수 있었다. 잠수함전의 전술적 틀 전체가 이 보이지 않는 특성에 기반하고 있었다. 독일 유보트 건조 프로그램, 승무원 훈련 규정, 작전 계획은 모두 잠수가 탐지로부터 안전을 제공한다고 가정했다. 만약 연합군이 수중에서 잠수함을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실제로 개발했다면 그 함에는 전술적 조정 그 이상으로 확장되었다. 이는 잠수함 작전에 구상된 실현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었다. 독일 기술정보국은 1930년대 후반 내내 연합군의 대잠수함 연구를 추적해왔다. 보고서들은 수중 탐지 시스템에 대한 실험을 시사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모호했다. 영국 연구자들은 이전 전쟁 중에 ASDIC를 개발했다. 이는 수중으로 음파 펄스를 송신하고 잠수 물체에 부딪혀 반사되는 에코를 탐지하는 시스템이었다. 독일 공학자들은 납포한 ASDIC 장비를 검사하고 그 기본적인 작동 원리를 이해했다. 그러나 전쟁 전 평가에서는 ASDIC의 유효 사거리가 최적 조건에서도 약 1000초 500m로 매우 제한적이라고 결론 내렸다. 더욱 중요하게 ASDIC는 수색 함정이 정밀한 항로와 속도를 유지해야 했으므로 역습에 취약했다. 독일 잠수함 교리는 ASDIC 인식을 포함했지만 이를 전략적 위협이 아닌 전술적 불편함으로 분류했다. 잠수함은 속도, 심도, 변경, 음향, 기만수를 통해 ASDIC 장착 함정을 회피할 수 있었다. 1943년 3월 보고서들은 뭔가 다른 것을 시사했다. 더 넓은 탐지 범위, 향상된 정확성, 그리고 강화된 추적 지속성을 가진 탐지 능력이었다. 독일 해군 사령부에 도착한 기술 보고서들은 일관된 패턴을 묘사했다. 유보트 사령관들은 표준 회피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군 호위함에 의해 폭로의 공격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잠수함들은 깊이 잠수하고 항로를 바꾸고 엔진 속도를 최소한으로 줄였지만 공격 함정들은 접촉을 유지했다. 정확성은 특히 골치 아픈 문제였다. 폭로해가 치명적인 반경 내에 불길하게 일관적으로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는 연합군의 탐지 시스템이 단순한 일반 위치가 아니라 정밀한 3차원 위치를 제공했음을 시사했다. 여러 사령관들은 연합군 호위함이 그들의 회피 기동을 예상했음을 시사하는 방향에서 잠수 위치로 접근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탐지 시스템이 이전 항로 및 속도 측정 값을 기반으로 잠수함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을 만큼 정교한 연속 추적 데이터를 제공했음을 의미했다. 독일 공학자들이 이해해야 할 것은 이 탐지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실제 기술적 메커니즘이었다. 기술 사양은 대응책을 결정할 것이다. 만약 시스템이 향상된 ASDIC 원리로 작동한다면 기존의 독일 음향 기만 기술이 효과적일 수 있었다.
만약 연합군이 완전히 새로운 탐지 방법론을 개발했다면 독일 잠수함 설계 자체에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공학적 분석은 작전 증거를 통해 연합군 시스템의 역량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되었다. 수중 음파 전파의 기본 물리학은 연합군이 달성한 것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제공했다. 음파는 공기 중보다 물속에서 약 4배 더 빠르게 이동한다. 대기 중에서는 초당 약 340m인 반면 물속에서는 약 초당 1500m이다. 이 속도는 물의 밀도와 결합되어 음향 신호가 비교적 적은 감소회로 상당한 거리에 걸쳐 전파될 수 있음을 의미했다. 과제는 신호 처리에 있었다. 해양수는 음향학적으로 복잡하다. 수온층은 굴절 효과를 일으킨다. 염도 변화와는 음속에 영향을 미친다. 해양 생물은 생물학적 소음을 발생시킨다. 표면 파동 활동은 음향 간섭을 유발한다. 또한 음파는 해저에서 반사되어 탐지 장비를 혼란시킬 수 있는 다중 신호 경로를 생성한다. 이러한 환경적 소음 속에서 잠수함의 음향 신호를 분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은 중대한 공학적 성과를 의미했다. 독일 정보국은 1943년 5월 U-엘트르보 잠수함이 폭로에 손상으로 부상하여 납포되면서 첫 번째 구체적인 기술 데이터를 확보했다. 연합군 인양팀은 포기하기 전에 대부분의 민감한 장비를 제거했지만 독일 분석가들은 교전 현장에서 파괴된 호위함 장비의 파편을 회수했다. 킬 해군 기술 연구 센터에서 검사된 이 파편들은 정교한 전자 부품, 즉 증폭관, 정밀 변압기, 그리고 동등한 독일 해군 장비보다 우수한 사양의 음극선 오실로스코프 요소를 드러냈다. 전자 구조는 실시간 신호 처리를 위해 설계된 시스템을 시사했으며 여러 음향 주파수를 동시에 필터링하고 추적 데이터를 시각적 형식으로 제시하여 운용자가 해석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신호 요격 분석을 통해 입수되었다. 독일 암호 해독 서비스는 특정 연합군 해군 통신 암호를 해독하는 데 제한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해독된 메시지들은 대잠수함 작전과 관련된 타이프 웽사트시바 및 타이프 웹사47로 지정된 장비를 언급했다. 이 요격 내용의 기술 용어들은 거리 식별, 방위 정확도, 심도 추정을 언급했는데 이는 3차원 추적 능력을 시사하는 문구들이었다. 특히 드러나는 한 요격 내용은 변황이 요소 및 전송 주파수 보정에 대한 유지보수 절차를 논의하여 연합군 시스템이 음파 펄스를 송신하고 반사 에코를 분석하는 능동 음향 탐지 장치로 작동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독일 분석가들이 재구성한 공학적 사양은 가공할 만한 기술적 성과를 나타냈다. 독일 정보국이 고급 ASDIC 변형, 영국 명칭 또는 소나르 음향 항해 및 거리 측정의 미국 용어로 정확하게 식별한 연합군 시스템은 명백히 여러 주파수에서 작동했다. 초기 ASDIC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낮은 주파수, 약 20kHz를 사용하여 좁은 탐지 범위를 제공했지만 해상도가 제한적이었다. 새로운 연합군 장비는 더 높은 주파수 기능, 아마도 3000코 50kHz를 통합하여 정밀한 목표 설정을 위한 향상된 해상도를 제공했다. 전송 출력은 전전 시스템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보였으며 유리한 조건에서는 유효 탐지 범위를 2500m 또는 심지어 3000m까지 확장했다. 가장 중요하게도 신호 처리 전자기기는 운용자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거짓 반사음으로부터 실제 잠수함 에코를 구별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 이는 오경 보유를 극적으로 줄이고 회피 기동 중에도 지속적인 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다. 변황이 기술은 연합군 혁신의 특별한 영역을 나타냈다. 변황이는 전기 에너지를 음향 파동으로 변환하여 송신하고 수신을 위해 그 과정을 역전시킨다. 변황이의 효율성, 주파수 응답, 방향 특성이 전반적인 시스템 성능을 결정했다. 독일 공학자들은 연합군 연구자들이 우수한 앞전 재료와 변황이,
구성 기술을 개발했다는 것을 이해했다. 납포된 부품 분석 결과 변황이를 선체 진동으로부터 격리하여 약한 에코 반사음을 가릴 수 있는 자체 생성 소음을 줄이는 정교한 장착 시스템이 드러났다. 변황이 어레이는 독일의 동등한 장비보다 더 커 보였는데 이는 더 큰 음향 출력과 방향 정확도를 위한 향상된 빔 형성 능력을 시사했다. 독일 잠수함 사령관들은 1943년 내내 이 기술을 접했으며 이는 기술 정보 평가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943년 6월 북대서양 호송 항로에서 작전 중이던 U-230 잠수함은 향상된 연합군 탐지 능력이 작전 전술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문서화된 사례를 제공한다. 독일 해군 기록 보관소에 보존된 이 잠수함의 전일지는 기술적 과제를 보여주는 교전 상황을 묘사한다. U-230은 예상 호송 항로를 따라 위치를 잡고 구축함의 호위를 받는 상선들과 시각 접촉에 성공했다. 표준 교리에 따라 잠수함은 접근을 위해 잠망경 심도로 잠수했다. 호송대에서 약 4,000m 떨어진 곳에서 사령관은 명백한 시각 접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위함이 자신의 위치로 직접 항로를 변경하는 것을 관찰했다. U-230은 120m로 하강하고 회피를 위해 선회를 시작했다. 호위함은 추격을 유지했다. 다음 40분 동안 잠수함은 프로펠러 소음을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심도에서 3번의 별도 항로 변경을 실행했다. 그러나 호위함은 내내 접촉을 유지하며 일관된 정확도로 폭로의 공격을 위한 위치를 잡았다. 이 교전에서 얻은 기술적 손상 평가는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했다. U-230은 근접 폭로해로 인해 외부 설비에 손상을 입었지만 선체 무결성은 유지했다. 더욱 중요하게 잠수함의 수중천금기 운용병은 추격하는 호위함이 송신하는 뚜렷한 음향 펄스를 들었다라고 보고했다. 이는 약 1초 간격의 리드미컬한 소리로 수중에서 망치가 금속을 치는 소리와 비슷하다고 묘사되었다. 이러한 송신 펄스는 호위함이 거리를 좁히면서 주파수가 증가했는데 이는 운용병이 연속적인 추적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해 펄스 간격을 줄이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음향 신호는 연합군의 탐지 시스템이 능동 소나로 작동하여 탐색 펄스를 송신하고 반사되는 에코를 처리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유보트의 수중천금기 장비는 이러한 송신음을 기록하여 독일 음향공학자들에게 연합군 소나 신호의 실제 샘플을 실험실 분석용으로 제공했다. 독일 공학자들이 그러한 조우를 통해 기록한 성능 특성들은 연합군 시스템의 강점과 한계를 드러냈다. 최대 탐지 거리는 해양 조건에 따라 매우 가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인 수온층과 최소한의 생체 소음이 있는 지역에서는 호위함들이 2,000m가 넘는 거리에서 초기 접촉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복잡한 열적 성층화는 이를 1,000m 이하로 줄일 수 있었다. 추적 능력은 더욱 일관되게 인상적이었다. 일단 접촉이 설정되면 연합군 운용자들은 놀라운 끈기로 잠수함의 회피 기동 중에도 추적을 유지할 수 있었다. 폭로의 정확도는 약 5도 이내의 방위 결정과 100m 이내의 거리 추정을 시사했다. 이는 치명적인 목표물 타격에 충분한 정밀도였다. 아마도 독일의 관점에서 가장 골치 아픈 점은 연합군 시스템이 여러 접촉을 동시에 추적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며 이는 호위그룹이 잠수함 울프팩 편대에 대한 공격을 조율할 수 있게 했다. 1943년과 1944년 내내 이 기술적 도전에 대한 독일의 대응이 진화했다. 초기 대응책은 음향 기만에 초점을 맞추었다. 공학자들은 잠수함에서 방출되면 음파 탐지기 펄스를 반사하는 기포구름을 생성하는 칼슘 화합물 용기인 볼드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론적 근거는 타당했다. 물과 공기 사이의 음향, 임피던스 불일치는 강한 반사를 일으켜 잠재적으로 호위함 운용자들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는 거짓 목표를 생성할 수 있었다. 현장 테스트에서는 효과가 혼재되어 나타났다.
볼드는 일시적으로 추적을 혼란시켜 항로 변경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지만 숙련된 연합군 운용자들은 화학 미끼의 특징적인 음향 신호를 실제 잠수함 반사음과 구별하는 법을 배웠다. 이 미끼들은 전술적 이점을 제공했지만 전략적 해결책은 아니었다. 더 근본적인 공학적 대응은 잠수함 설계 철학의 수정을 필요로 했다. 독일 해군 조선공들은 잠수함의 음향 신호를 줄이는 방법을 연구했다. 선체 형상은 음파가 음원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반사되는지에 영향을 미쳤다. 곡선과 각도는 음향 반사 특성에 대해 평가되었다. 무반향 코팅 연구는 입사 음파를 반사하기보다 흡수할 수 있는 고무 화합물을 조사했다. 실험실 테스트는 특수 고무 타일이 특정 주파수 범위에서 음향 반사를 15-20%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타일을 충분한 양으로 제조하고 작전 잠수함에 적용하는 것은 물리적 과제를 제시했으며 독일 산업은 경쟁적인 생산 우선순위를 관리하면서 이를 충족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독일 공학자들이 생산한 기술 문서는 초기 놀라움에서 체계적인 분석을 거쳐 전략적 체념으로의 진행을 반영한다. 해군 무기국이 1943년 11월에 작성한 정보평가는 연합군의 대잠 기술이 수중 탐지 영역에서 결정적인 전술적 우위를 달성했음을 인정했다. 보고서는 유보트 손실률이 1942년 순찰당 약 15%에서 1943년 중반에는 30%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향상된 연합군 음파 탐지기 능력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었다고 계산했다. 통계 분석은 냉검했다. 현재의 손실률로 볼 때 독일 잠수함 작전은 숙련된 승무원과 정교한 장비를 연합군 병참에 대한 불충분한 전략적 영향과 교환하고 있었다. 근본적으로 더 조용한 추진 시스템, 우수한 음향 은밀성, 그리고 효과적인 역탐지 기술과 같이 잠수함의 전술적 이점을 회복할 수 있는 공학적 해결책은 다른 군사 프로그램들의 동시적인 요구를 고려할 때 독일의 산업 역량을 넘어섰다. 1944년 초 독일 해군 사령부 내부 메모는 해군 지휘부가 이 기술 평가에서 도출한 전략적 함의를 보여준다. 드니츠 제독에게 보낸 한 기밀 보고서는 연합군의 음파 탐지기 능력이 해상 탐지를 위한 개선된 레이더와 증가된 공중 순찰 범위와 결합하여 잠수함이 비교적 무사히 작전할 수 있었던 대서양 중부의 공중 공백을 효과적으로 제거했음을 언급했다. 기술적 현실은 잠수함이 이제 부상 및 잠항 상태 모두에서 탐지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추적될 수 있으며 높은 격침 확률을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정확도로 교전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메모는 전략적 투자 수익률이 더 높은 기술들을 위해 유보트 건조 우선순위를 줄일 것을 권고했다. 이는 잠수함전의 근본적인 기술적 전제, 즉 비가시성을 통한 은밀성이 연합군의 탐지 혁신에 의해 훼손되었음을 인정한 것이었다. 연합군 음파 탐지기 개발에 기반이 된 공학 철학은 군사기술에 대한 더 광범위한 미국과 영국의 접근 방식을 반영했다. 최대 개별 장치 성능을 추구하기보다는 연합군 공학자들은 신뢰성, 생산 확장성, 그리고 작전 피드백을 통한 점진적 개선을 강조했다. 호위함에 설치된 음파 탐지기 시스템은 반드시 가능한 가장 정교한 설계는 아니었다. 그것들은 성능과 제조 가능성의 균형을 맞춘 실용적인 공학을 나타냈다. 미국의 산업 역량은 수천 개의 음파 탐지기 세트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전체 호위 함대에 표준화된 탐지 능력을 갖추게 했다. 이러한 양적 접근 방식, 즉 소수의 완벽한 시스템보다는 다수의 충분히 좋은 시스템은 전략적으로 결정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독일 잠수함들은 첨단 탐지 장비와의 가끔의 조우가 아니라 모든 작전 극장에서 지속적인 노출에 직면했다. 독일 잠수함 작전에 대한 통계적 영향은 연합군 음파 탐지기 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을 입증한다. 1942년 독일 유보트는 약 25만 톤의 연합군 선박을 침몰시켰고 86척의 잠수함을 잃었다. 이는 대략 11%의 손실률이다.
1943년 개선된 음파 탐지기 시스템이 연합군 호위 병력에 널리 보급되면서 유보트는 약 320만 톤을 침몰시켰고 244척의 잠수함을 잃었다. 이는 31%의 손실률이다. 연합군 선박 손실의 감소와 독일 잠수함 손실의 증가는 지속 불가능한 작전 방정식을 만들어냈다. 각 잠수함은 약 1,500톤의 강철, 수천 개의 정밀 부품, 그리고 50명의 승무원 훈련 투자를 나타냈다. 잠수함 건조에 소비된 공학 자원은 감소하는 전략적 수익에 비례하여 측정될 때 해전 경제에 대한 연합군 탐지 기술에 결정적인 영향을 보여주었다. 연합군 해군 정보팀이 포획된 독일 문서를 조사하고 잠수함 사령관들을 인터뷰하며 수행한 전후 기술 분석은 이 기술 변화의 심리적 측면을 드러냈다. 잠수함전은 항상 계산된 위험을 수반했지만 부상 시의 취약성과 잠항 시의 비가시성을 교환하는 근본적인 거래는 승무원들에게 심리적 피난처를 제공했다. 잠항이 피난처를 제공한다는 지식은 위험을 관리 가능하게 했다. 연합군 음파 탐지기는 이러한 심리적 기반을 제거했다. 잠항은 더 이상 안전을 보장하지 않았다. 전쟁 후 인터뷰된 독일 잠수함 참전 용사들은 연합군 음파 탐지기 송신의 음향 핑 소리를 기피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일관되게 묘사했다. 그 소리는 잠수함 승무원들이 자신들의 보호된 영역으로 여겼던 곳에 적이 침투하는 것을 나타냈고 심해에서도 잠수함을 사냥꾼에서 사냥당하는 자로 변화시켰다. 연합군 음파 탐지기 개발의 기술적 유산은 즉각적인 전시 적용을 훨씬 뛰어넘었다. 이 기간 동안 개발된 신호 처리 기술, 트랜스듀서 기술, 그리고 작전 교리는 전후 잠수함 탐지 시스템의 토대를 마련했다. 냉전 시대의 대잠전은 대서양 호송선단 전투에서 개척된 능력에 직접적으로 기반을 두었다. 능동 음향 탐지가 잠수함 은밀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공학적 원리는 이후 수십 년간의 기술적 정교화를 통해 유효하게 유지되었다. 현대 음파 탐지기 시스템은 디지털 신호 처리와 자동 추적을 통해 더 정교한 주파수에서 작동하지만 근본적인 물리적 원리와 공학적 접근 방식은 1943년 독일 유보트 승무원들이 마주했던 장비로 직접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술 경쟁의 더 넓은 서사에서 음파 탐지기 기술의 상징적 중요성은 고려할 가치가 있다. 역사상 해전은 근본적으로 시각적이었다. 함대는 포병 교전을 위해 시야 확보 우위를 얻기 위해 기동했다. 잠수함은 비가시성을 이용하여 이 패러다임을 교란시켰고 전통적인 탐지 방법이 실패하는 영역으로 전쟁을 이동시켰다. 음파 탐지기는 인간의 감각이 자연적으로 기능할 수 없는 매체로 인식을 확장함으로써 이 도전을 극복하는 인간의 독창성을 나타냈다. 시각 탐지에서 음향 탐지, 그리고 전자기 탐지로의 기술적 진보는 전쟁의 끊임없는 혁신과 역혁신의 순환을 보여준다. 각 새로운 은밀성 능력은 결국 그에 상응하는 탐지 기술을 만나게 되며 다른 수단을 통해 전술적 투명성을 회복시킨다. 연합군의 음파 탐지기 개발 성과는 산업민주주의 국가들이 전시 압력하에서 대규모 응용 연구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1943년에 배치된 시스템들은 다수의 연구기관, 제조시설, 그리고 작전 시험 프로그램에 걸친 협력적 작업을 나타냈다. 영국 연구원들은 이론적 토대와 초기 프로토타입 개발을 제공했다. 미국의 산업 역량은 대량 생산과 제조 반복을 통한 지속적인 개선을 가능하게 했다. 과학적 통찰력과 공학적 실용성, 그리고 산업적 실행을 결합한 이러한 협력은 연합국들이 그들의 통합된 기술 자원에서 얻은 전략적 이점을 예시했다. 독일 공학자들은 개별적인 뛰어남과 이론적 정교함에도 불구하고 자원 제약과 조직적 분열을 관리하면서 이러한 통합된 접근 방식을 따를 수 없었다. 1943년에 잠수함전을 변화시킨 음향 탐지 기술은 공학 혁신이 전략적 결과를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한 증거로 남아있다. 물을 통한 음파 전파, 반향 탐지를 위한 신호 처리,
음향 송수신을 위한 트랜스듀서 설계와 같은 근본적인 물리학은 작전 문제를 해결하는 응용 과학을 나타냈다. 독일 유보트 승무원들은 단순히 새로운 무기가 아니라 그들의 주요 전술적 이점을 무효화하는 포괄적인 기술 시스템에 직면했다. 공학적 성과는 혁명적인 발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규모로 배치된 실용적인 장비의 체계적인 개발에 있었다. 바다 깊은 곳을 꿰뚫어 자신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믿었던 잠수함을 찾아내는 연합군 음파 탐지기, 송신의 리드미컬한 핑 소리는 기술이 수중전의 투명성을 회복시키고 대서양 캠페인의 전략적 균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순간을 알렸다.